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권의 태영호발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옹호해라. 그러면 공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걸핏하면 북한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태영호 최고는 대통령을 최고 존엄쯤으로 생각했을까요? 국회의원 공천도 대통령이 막 주고 그런 걸로 생각했을까요? 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어렵게 만들었으니 징계를 논하는 거야 국민의힘 사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오늘 또 오셨군요. 어제도 오신 손님 오늘 또 오셨군요. 내일 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식당에 붙어있는 나인 같아. 이경 부대변인 스튜디오 마음에 드시죠? 네, 지금 전체 보면은 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장학 퀴즈 같다. 장학 퀴즈. 그런데 요즘 장학 퀴즈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장학 퀴즈라는 표현을 한 거는 그만큼 요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이해를 했다. 제일 젊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장학 퀴즈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요. 장학 퀴즈 나가봤어요? 아, 저는 떨어졌습니다. 전 나가봤어요. 어, 그래가지고 빵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장학 퀴즈 나오면 본선까지 가셨더라고요. 시골에서 하는 장학 퀴즈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광주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 광주 MBC에서 이렇게 중학생들 대상으로 장학 퀴즈를 했는데 광주에 그때 구본식품이라고 있었어요. 구본빵.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빵을 이만큼 주고 한 학기 등록금 주고. 그렇게 괜찮네. 예. 등록금까지 받으면. 그럼요. 좋네요.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또 오늘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밖에 벌써 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오픈 스튜디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하는 방송 직관하실 수 있고요. 또 오신 분들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마스크팩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가시고요. 여기 뭐 지금은 딱 보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댓글 소개해드리고 두 분씩 선정해서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우리 스픽스 댓글창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태영호 태풍부터 짚어봅시다. 박진영 교수, 이거 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파장이. 그렇죠. 그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썼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개입으로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무 개입하고 선거 개입은 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네. 당무 개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당이 당정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정책 협의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공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 개입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은 공직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선거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로서 취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헌법적 가치로 봤을 때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 활동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상권분립 국가에서 정당의 영역은 국회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럼 뭡니까? 상권분립 정신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은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김종욱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로 실형받지 않았습니까? 예, 2년 받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당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원 스스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2년을 언도한 내용이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제가 볼 때 내부에 수사 지시하고요. 검찰에도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거 누가 알아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앞으로 누구든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공천에 개입했는데 내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거 누가 수사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거예요. 본인이 수사해서 본인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해서 2년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참모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아직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게 사실이게 되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냥 개인적으로 했겠습니까? 내용 들어보셨죠? 네. 대통령한테 최고위원회의를 매번 보고를 해. 이렇게 계속 잘해서 보고하게 되면 당신 공천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 얘기 뭡니까? 공천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천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행사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당의 최고위원회 발언까지도 규율하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예를 들면 탄핵의 사유 정도를 떠나서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사유에서 본인이 벗어나려면 검찰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만둬야죠. 정무수석직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그만둬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이 거의 상식적인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켓 뉴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지금 나왔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김유정 의원 안 했다는데 그리고 이진복 수석도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악의적인 보도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음 파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녹음 파일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녹음 파일 나오면 다 사실인 거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까? 정말 이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요. 본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녹음 파일이잖아요. 누가 이거를 왜곡했다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정말 도저히 이거는 황당한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굳이 저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이런 황당한 변명을 쏟아낼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조차도 국힘 내부에서조차도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2년 실형 받은 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때보다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역시 이제 정무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때죠. 정무수석이 당무수석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에 들고요. 그 정무수석 때 뭘 했냐면
친박들을 조금 더 많이 그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판세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친박들을 진출을 시키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검찰은 본 것이고 또 그게 이제 인정받아서 실형을 살게 된 건데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냥 통상적인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주장해도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친박들의 대거 당선이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공범으로 본 거죠. 정부 수석하고. 그런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 여론조사 뭐 이런 판세 분석 정도였지만 이거는 공천을 운운하면서 너 말 잘하면 공천 줄 거야. 까딱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향신문에도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지만 강남에서 재선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접경 지역인 본인의 이제 그 탈북한 그 본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접경 지역 파주 정도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대해서 강남 지금 현 지역구에서 재선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진복 수석이 얘기한 거하고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인 목소리를 보도한 노컷 뉴스에 대해서 왜곡 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왜곡이 됐다는 것인지 과장을 했으면 무엇이 과장이었는지 애초에 이진복 수석이 얘기한 건 어떤 거였는지 밝혀야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복 수석은 왜 아니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걸어야죠. 그럼 소송을 걸든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고소하든지 민주당이 잘하잖아요. 장경태 의원, 우상호 의원 다 걸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왜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난 안 했어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답을 해야죠. 뭉크님이요. 국민들 가지고 노냐 그런 의견 주셨는데 그래요. 이경 대변인 이렇게 딱 나왔는데 대응하는 걸 보면 정무수석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태영호 최고는 그렇게 녹취까지 나왔는데도 뭐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딱 짜고 넘어가면 국민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저희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뭐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1년밖에 안 됐지만 계속 떨어진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이 단순한 것을 바이든 날리면으로 I can't accept도 본인 했으면서 나는 주어가 I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뻔한 건데도. 그래서 외신에서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저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영 의원이 육성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육성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은 더 웃깁니다. 태영호의 어떤 허언으로 그냥 무마하고 이걸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바이든 날림이죠.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당연히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속습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거 뭐 수사하고 고소 고발 얘기도 했었고 실형 받았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그때 당시 수사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직선거법 9조 2항에 따르면은 이것은요 고소고발하지 않아도요 이것이 공천 개입이 사안이 뭔가 발생이 된다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수사 의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의무 사안입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움직이지 않아요. 훨씬 더 아첨하고 무슨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대부분 아니지만. 검찰은 원래 그렇다고 쳐도 경찰마저도 그래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버리고요. 경찰 권력, 검찰 권력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든 날림을 계속하면 국민이 안 믿은들 어떡할 거야? 수사 들어가지 않을 건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계속 대통령실에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왜 태영호 최고는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 일단 태영호 의원의 사고 방식은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최고 전엄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용산에서 공천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아마 이 양반은 좀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완전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무수석실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신으로 왜 대한민국에 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알고 싶죠. 저희도. 왜냐하면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이나 제주 4.3 관련한 발언이나 본인은 북에서 난 그렇게 배웠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를 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이나 돼가지고 또 집권 여당의 그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아직도 북에서 배운 걸 주장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태생적으로 몸에 밴 어떤 그런 습관이라고 할까요? 여태껏 거기도 이제 검찰과 마찬가지로 상명하복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밴 상태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면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런 팁을 줬네? 그러면서 녹취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내가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남에서 다시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화주 정도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준복 수석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 아,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조금 더 발언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팁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본인의 보좌진들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쏟아낸 이야기를 그걸 누군가가 음해하려고 녹취를 했고 가짜뉴스고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건 정말 좀 궁금하고요. 정치 아주 오래 한 소위 구태라고 불리웠던 과거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조금 적반하장격의 대응을 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생각해서 북에서 와서 어떤 정치의 못된 습관부터 먼저 배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 후원금 얘기도 해보겠지만 제가 아까 오면서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양반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치에 못된 것부터 먼저 배운 것 같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원금 쪼개기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박준영 교수? 저는 뭐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 후원금 쪼개기를 특히 지방의원들 가족들 통해서 왔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 제보도 내부의 사정을 잘하는 분이 제보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태용호 의원이 첫 번째 JMS 발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내 보좌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김정우 의원이 계시지만은 그런 글을 올릴 때 보좌관이 의원의 컨펌을 받지 않고 올린다? 글쎄요. 저는 뭐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걸 또 이제 보좌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좌관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꼬리 자르고 하는 습관이 원래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또 좀 오해가 생기는 게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령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보면은 당을 완전 장악해버렸잖아요. 북한에도 이제 수령은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 우선입니다. 당 중앙이라고 그래요. 당 중앙이죠. 당대표 이준석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경원 불출마 시키고 안철수 또 이 한 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을 억지로 당대표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개연성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는데 태용호 의원은 본능적으로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야 대통령실에 잘 보여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태용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북계에서 교육받고 남해에서 활동하면 그게 간첩 아닌가요? DJ 의원님.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가? 이렇게 읽어도. 뭐 댓글이니까. 댓글이니까요. 예. 버터플라이님. 이진복이 안철수에게 그랬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레모님. 양치기 소년이 되돌리기 어려운 게 믿음이었다. 지금의 발표를 이젠 국민이 믿지 않는다. 충북 제천의 정일권님. 태용호 고향 한번 보내줍시다. 가고 싶을 텐데. 서경희님. 이렇게 국민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심쿵 자몽일기님. 아유 오랜만에 보는 아이디입니다. 저들이 국민 눈치 안 보고 막 나가는 것은 검찰 출신 대통령 뒤에 검찰이 호위병 노릇을 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검찰 조사 안 받는다는 믿음. 김건희도 검찰 무시하고 조사 안 받는데. 운수 좋은 날님. 퀴즈. 태영호 국힘에서 퇴출되면 어디로 갈까요? 김정은 품으로 돌아간다. OX. 박현철님. 태영호 오늘 강남 사투리 오졌다. 역시 명품. 요즘 그런 글들 많이 올라와요. 태영호 발음을 강남 사투리라고.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하도 많이 와서 한두 명 더 읽어드릴게요. 코제방님. 그리고 솔직히 사실일 확률이 높은 게 어느 순간부터 발언이 거침없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사실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김영욱 교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강제 동원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냐. 당신이라도 제대로 방어를 해라. 그러면 내가 대통령한테 계속 보고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공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인합니다만 그 뒤로 그러면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어떤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봤어요. 그 뒤로 많이 세졌어요. 세게 했죠. 세게 했죠. 그리고 그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비밀 전략회의예요. 비밀 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비공개적으로 모여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할 때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그 내용을 들어서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가장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실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한테 보좌진들이죠. 그 내용을 알아와 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북한 스타일이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면 수령이 결정하면 당은 한다. 당이 결정하면 인민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소위 수령으로 대비되는 대통령의 정무수석이면 북한식으로 따지면 조직기도 부장 정도 될 거예요. 조직기도 부장이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확인했죠.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진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령이 온 거죠. 시키는 말을 하면 너한테 뭐가 올 거야. 그러면 충성을 다해야죠. 본인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북한 때를 못 벗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줬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강남에다가 태영호 의원한테 2번이나 공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전 태영호 의원이 속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는 전 특검 각이라고 봐요. 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은 유급적으로 판결이 분명히 난 사안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참모가 이 일을 했는데 이걸 검찰이 수사한다? 말이 안 돼요. 검찰 누가 예를 들면 민주주의합니까?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검찰총장도 본인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대 사안입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진도주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도 완전히 위반하게 됩니다.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평행하는 일들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좀 이진복 정무수석 잘라야 돼요. 저는 안 자르고 계속 있으면 아마 이 여진이 누구한테 갈 거냐? 저는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태영호 의원이 입장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이렇게 한국 정치를 보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맞짱 떴던 안철수 의원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입을 싹 닫고 있잖아요. 진짜 안 일어났죠 아무 일.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막 공천 마음대로 줄 거야. 그리고 이놈아 내가 안 했다는데 예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겁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겁이 날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정치를 더 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활용을 했겠죠.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한테만 했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서 때로는 지시, 때로는 자기가 알아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런 방식의 전화 정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기현 체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완전히 알아서 기는 형태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도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처리 안 하겠지만. 일단 이제 징계를 할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이번에 이 녹취록 논란을 병합해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4.3 발언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JMS 관련 게시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징계를 처음부터 요청을 해야지. 이경 대변인 어제만 해도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안 한 건가요? 근데 이 사안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구나. 여론을 한번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지켜본 것 같고, 아, 이게 그냥 넘어갈 거면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계획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대표가 아니고 당대리다. 대리하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당대리다. 그래서 지금 태용 의원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태용 의원 자체를 그냥 일회용 카드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건이 이런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올라올 것을 미리 하고 미리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에서 징계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태용호 의원의 포커스를 두면 절대는 안 된다. 대통령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우리는 훨씬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태용호 의원 그 입장에서는 뭐 겁이 나서 앞에 뭐 나경원, 뭐 안철수, 유승민 잘려나가는 거 보면 겁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태용호 의원은요, 본인이 사기업의 어떤 취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정치,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국회 입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정치를 해야 되나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걸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이거 국회의원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눈치 보느라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그 전당대회부터 이번에 공천 개입까지 법치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탄핵감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이것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것 특검을 지금 추진을 한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특검이 왜 나오는 것이냐.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가 특검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국민의힘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 주장을 우리는 알고 빠르게 민주당에서 빠르게 수사해라. 이 수사 쪽부터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징계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또 우리가 징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양두구육으로 1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진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양두구육 1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자성어 썼다고 1년인데 지금 5.18에 4.3에 다 지금 이제 모욕해놓은 상황 속에서 사실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최고위가 무너져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총선 이후에 이제 징계가 끝나는 건데 그럼 총선 때 최고위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 2-3명이 이탈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최고 지도부가 사실상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의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정징계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또 비판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다. 김유정 의원, 이준석 대표가 젊어도 사자성어 많이 알아요. 양두구육, 진퇴양난. 진짜 진퇴양난일 거예요. 바른 말 많이 하네요. 5월 8일 어버이날 지금 2차 윤리 열어서 징계한다 그래요. 또 하필 어버이날인지. 5.18 전에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올해도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5.18 기념식에.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도 민주주의 위기, 가짜뉴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주의 위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본인이 하시는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뭡니까? 역대 정권에서 정무수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특히 대통령실 정권과 야당이 교착 국면에 있을 때 도대체 정무수석은 뭐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풀리지 않을 때.
그러면 이진복 수석은 엊그제 박강원 원내대표 이제 새로 취임할 때 난 들고 가서 얘기하고 곳곳에 대표들 새로 취임할 때마다 난 들고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당무 개입인가요? 그게 지금 이 정권의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인가 좀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는 지금 이 정권이 뭐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과 또 그 보좌진들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철통같이 지켜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뭐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국민의힘이 많이 문제 제기하고 그랬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뭐 그렇게 내세웠던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첫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위법적인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추상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호통을 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 자화자찬을 하실 게 아니고 방미 성과를 자화자찬하실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환대는 환대일 뿐이에요. 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셔야지 아메리칸 파이의 추억에 젖어서 국내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무시하고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박진영 교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그러면 태영호 최고를 이번 일로 인해서 징계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확실하게 아는 진리는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네. 나중에 정말 이것이 진실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책임져야죠. 저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 고위직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슬쩍 들어보니까 태영호 의원까지 잘라내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태영호 의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 지금 태영호 의원이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지금 정무수석하고 전화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만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태영호 의원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공천권도 자신의 정치적 목숨도 한편으로는 뭐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장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다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을 만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태영호 의원은 내가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수긍해야 될 이유 그리고 안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서로가 다 신뢰할 수 없는 폭탄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태영호 의원의 당내 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 비윤, 반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공천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친윤에 비교해서 나도 설 자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상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분화되는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종국 교수님 말씀처럼 전략적으로라도 민주당이 특검이라든가 강한 아주 스탠스를 갖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하겠어요. 김용 교수 보시기에 징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말씀은 딜레마죠. 왜냐하면 둘을 자르면 5을 뽑았는데 둘이 날아가요. 셋 때리고 해? 웃기잖아요. 그다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뭘 잘하나?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희미한 당대표와 둘 잘린 3명 남은 최고의 거기다가 또 남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은 밥 한 공기.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아마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안 칠 수도 없고 또 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더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대강 한 명은 중징계, 한 명은 경징계로 가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저울질하겠죠. 야, 원래 비대위는 한 10월 가을쯤 불면 비대위를 하려고 했는데 좀 땡겨 마라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천 헌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공천 헌금은 거의 국민의힘에서 관행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구속돼가지고 재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방식이 뭐냐면 출마자들한테 회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태용호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가족들을 쪼개서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번 소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공천헌금들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있을 거다. 이게 하나씩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실은 전화통화로 해서 예를 들면 당무 개입하고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공천헌금 받아가지고 돈 장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 하나 하고 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되게 웃겨요. 그 정무수석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랬더니 태영호 최고하는 얘기는 과장된 표현이었다. 그 당대표는 아니 아니라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갔잖아요. 과거에 저기 보는 것 같아요. 이 XX 기억 안 나다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아씨 이렇게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쳇바퀴예요.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5년마다 선거가 열려서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양도구역으로 이제 1년 징계 먹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수해복구 갔을 때 김성원 네.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나왔으면 이런 얘기 해가지고 6개월 징계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의 이 발언이나 이 양태는 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무거운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대충 뭐 경고 내지는 뭐 가볍게 몇 개월 이렇게 지나간다? 글쎄요. 어렵사리 만든 지도부를 쉽게 해체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냥 있다가는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된다. 판단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지 참.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 공천 대가로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을 해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저는 앞뒤를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관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태영호 의원한테 이 건을 가지고 서로 아니라고 그냥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경징계 정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천 대가 쪼개기 후원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오히려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서 태영호 의원 자체를 일회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같다. 아니 최고위원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천 운운하면서 발언 좀 해. 최고위원이 마이크 잡았을 때 좀 세게 좀 발언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최고위원을 아주 그냥 너무나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회용 카드로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중징계는 공천 대가 쪼개기 후원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럼 태영호 의원 자체에서도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끔 그런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경대 의원이 김유정 의원님과 다른 의견이 아니고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 내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재원 의원하고 태영호 의원은 그 내부에서 보면 족보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친윤들이 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 보수라든가 유튜버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뜬금없이 막 1등 들어오고 태영호 의원은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질시도 많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 대구 이 두 분들 지역구가 한 사람은 대구 쪽, 한 사람은 강남 쪽이잖아요.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한 것입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분들이 정치 재기 못하게 자르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뭐 당이야 망하든 말든 대통령실 안전하면 되지. 좀 100%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까지 국민의힘에 보여준 거는 저기 뭐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고 우리가 뭐 일하면 시키는 불이 먹을 수 있는 뭐 모습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자르려고 한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본인들이 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해서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당의 분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좀 희망을 섞어 봅니다. 잘 됐죠. 검사들 들어갈 자리 많이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예. 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은주 님이요. 3명이나 5명이나 어차피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소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에디스님께서 백운기 정치본색 상식 응원합니다. 스픽스 응원합니다 하면서 10만 원 보내주셨는데 그저께는 레드님이 20만 원 보내주셨는데 10만 원 이상씩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좀 부담 가요. 좀 경제도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김정호님 어제 직관하며 어제 오신 분입니다. 앵커와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받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서 참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나라입니까? 이런 시국에 스픽스 격하게 응원합니다.
주변에 열심히 전파 중입니다. 글구 김유정 의원님은 실물은 훨씬 더 미인이십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죠? 아니 어제 오신 분이요? 직관하셨거든요. 아유, 네. 화면도 너무나도 아름다우신데 실물은 가까이 오시면 그렇게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멜로드님이 예. 최진영 패널이 제대로 보내. 네, JYP 박진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진영 패널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멜로디님. 그리고 봄봄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 김유정 의원님도 아이디 봄봄 쓰시는데 이분은 다른 봄봄이죠? 네. 김유정 의원이 쏜 거 아니죠? 제가 여기서 지금 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게 쏘는 겁니다. 뽀디앤 가드님, 저는 닉네임 2개입니다. 3,4하고 그분이시구나. 이경님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인데 지나가 버렸는데 배궁기 앵커님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요 해 짱짱하게 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진실과 상식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새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식이 현상 수비합니다. 현상금 130조. 쓰리포님이 글 보내주셨는데 쓰리포님 현상금 130조. 무슨 뜻인지 이해가 확실히 갔습니다. 쓰리포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지금 주소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이경 대변인, 기자들 만난 게 참 오랜만이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찬 간담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1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회견하겠죠. 그거 안 하고 이걸로 때울까요? 기자회견 이번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1년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김밥 한번 주고 끝낸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솔직히 본인의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포자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지금 내수, 수출, 초비상 상태잖아요. 근데 자화자찬 할 게 없는데 본인은 자화자찬을 표현한 것 자체가 그분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간담회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죠.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진짜. 박진영 교수,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살이 찐대요. 글쎄요, 늦게까지 주무시는가요? 참, 1년 됐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가. 아까 이경 대변인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역대 최고의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지금 세수가 20조가 덜 거친대요.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서울대 명예교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권을 잡아서 뭘 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기본 설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대통령 당선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다. 부부가 같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없으면 그만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를 두고 또 어떤 매체는 뭐 다시 대화에 물고 텄다, 언론과 소통 재개했다 이렇게들 막 썼던데 김유정 의원 네. 그렇게 써도 돼요? 안 되죠. 무슨 소통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노래도 부르시고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업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뭘 얻어왔지? 그렇게 환대를 받은 다음에 과연 뭘 얻어왔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미국도 일본도 전부 다 실리 외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어왔나? 여기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지는 건데 그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기자들도 깜짝 가서 이렇게 만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셀카도 찍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와서 어제 국무회의 발언도 보면은 굉장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자들하고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계속 아직 그 업돼 있는 기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그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면 작년 11월인데 61회까지 하고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자들 볼 언론을 대할 이렇게 면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자들에게 면박을 주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무슨 KBS니 MBC 야당 패널이 많니 적니 색깔이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검정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정책위 의장, 과방위 간사까지 다 나서서. 지금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1주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안보 사회 측면에서는 또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가하게 하실 양심이 있으신 건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로 지금 기자회견 안 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 국민은 요미우리 신문이나 로이터나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언론과 기자간담회 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여야 대표들 만나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정치 초보여서 정치권에 빚질 것도 없는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간단한 정치적 행보,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안 하는 건지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 몽리 부리는 거다라고 밖에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은 간만에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깜짝이었는지 뭐 예정된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걸로써 그동안에 안 했던 소통이나 또 용산 이전에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던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이걸로 면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것, 국민과의 소통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당내 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정권의 이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이 심각성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느끼셔야죠. 근데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영어 좋아해요. 잘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욱 교수 박사님과 한번 물어봅시다. 그 어제 간담회 했던 데가 야외 정원인데 이름이 파인그라스라고 지었나 봐요. 파인그라스가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파인은 좋다는 뜻일 거고. 그 말은 아니고 아마 소나무하고 잔디가 있어서 파인그라스라고. 아니 그러면 그냥 잔디밭이라고 그러면 되고. 근데 그 잔디밭은 되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안 좋은 게 나왔다고 검출이 된 내용이에요. 거기다 어린이 광장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황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땅 바로 아래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지금 흐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주한미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치유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의 지금 정치적 상황인 것 같아요. 매우 환경이 안 좋은 상황 위에서 본인은 좋다고 지금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필요하면 방향을 수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if 자리잖아요. 영어 나왔으니까는. if 자리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상황이 와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와 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4%일 때도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0%인데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프렌들리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언론인들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배웠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MBC 뉴스 같은 친구가 친구를 도청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대놓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니 당신 재선을 위해서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예를 들면 울거먹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을 자유롭게 독주독선하도록 우리 언론이 내버려두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환경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그 용산이라는 땅 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좀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우리 언론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아주 슬픈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경 대변인 어제 하루에 기자들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간담회하고 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원래 다른 때는 몰라도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면 여야 지도부 만나서 방일이라든지 성과를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회까지도 그렇게 안 살리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상인의 사고에서 이성적인 사고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야당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최장기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지금 역대 최장기 안 만나는 대통령이고요. 근데 왜 안 만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국정 파트너 자체를 김건희 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국정 운영 파트너는요. 가정의 파트너는 김건희 씨가 맞겠지만 국정 운영 파트너는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들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간단히 끝내는 것이 본인이 해놓은 것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 새벽에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본다. 아까도 우리 육성으로 들었지 않았습니까? 꼭두 새벽에 자기가 질문을 한다. 아니 이것을 성과인 거죠. 성과가 얼마나 없으면 나 이렇게 부지런해. 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봐. 이렇게 말한 대통령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습니까? 성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133조 투자합니다. 거기에서 7.8조 우리가 투자를 얻어왔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3.3조입니다. 이것 빼면 4.5조 남거든요. 이것 또한 4.5조 또한 삼성 코닝입니다.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하거나 우리 회사 자회사가 우리나라의 자회사가 투자하거나 넷플릭스는요. 지금 3.3조 투자한 것보다 더 투자를 한다고 했었어요. 지난해 기사 난 것만 봐도요. 1년에 1조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년이면 4조 투자해죠. 어떻게 보면 더 조금 투자를 받아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도 133억에 143조에 조금 그 숫자에 딱 들었을 때 133. 이순신 대통령이 명랑한 해전에서요. 외구의 그 이제 배가 133척이었습니다. 오호. 네. 우리나라 이순신 대통령은 이제 그 12척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뭐 한 척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그때도 133대 1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33대 넷플릭스 좋다 인정해서 3.3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성과가 없으니까 기자회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묘하게 통일이네. 그 뭐 처음 기록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기록이 많은데 사실 국민들이 좀 간과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김유정 의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책 한 번도 안 펴낸 대통령. 책 한 권도 없어요. 책 쓸 게 내용이 그러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는 궁금해요. 그런데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제 이제 그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하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을 보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좀처럼 화 안 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 대목에서 화가 났습니다.
툭하면 노동자 때려잡기 하는 게 전체 국민을 보고 가는 겁니까? 노동자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가족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9분밖에 이제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국민을 속하지 않는 겁니까? 모든 국민을 보고 가라는 얘기를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적과 아군으로 나눠가지고 편가르기 하면서 다 타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지금 집권 여당 지도부에게 서로 밥 먹으면서 여러분은 모든 국민을 보고 가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민망해서 제가 이 대목을 기사를 보면서요. 와, 정말 대통령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유체 이탈이 되어 있는 그런 화법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이어지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취임 1주년이 다음 주에 도래를 하는데 정말 그때 기자회견 한 번 없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그런 화법으로 국민을 대한다면 정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곧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앞날이 없다,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야당 대표 안 만난다고 비난했더니 이번에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이 되니까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했다가 민주당에서 면박을 줬죠.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대통령이 지금 왜 야당 대표를 안 만나냐 그러니까 범죄 의혹이 있어서 안 만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아직 검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죠. 범죄 의혹이 있는 부인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기현 대표죠.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 한번 부르시라 이렇게 건의해야 됩니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박지원 원장님이 조언을 하셨던데 원내대표끼리라도 만나라라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번 슬쩍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결국은 지금 경제 위기라든가 민생의 위기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 있기 때문에 국회만이라도 국회 정부의 역할을 좀 해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지금 올라오는 댓글이 우리 기자들 유학 좀 보내자. 외국 기자들 하는 거 좀 보고 배우라 그런 뜻이겠지요. 견학이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근데 저도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요. 우리들이 선배로서 기자들 짓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자괴심도 많이 드는데요. 정말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대체 진실은 감추고 상식은 찾을 수 없고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세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이따가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상식 새끼 먹을 텐데 그때 한번 제가 상식이 도대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부는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